자, 2021년 대구 자동차 구조 원리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등화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동차 주행하는데 경고등이 떴어요. 경고등. 경고등 뭡니까? 충전 경고등, 연료 경고등. 그렇죠. 연료가 지금 없다고 경고등 들어오죠. 그 다음에 충전이 안 되면은 충전 경고등 불이 들어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경고등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조명이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실내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호, 방향지시등, 후미등은 여기서 빠지죠. 그죠? 후미등은 왜 이게 신호용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표시등 해서 뭐 차폭등, 브레이크등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적당한 표현은 경고등, 자, 충전 경고등과 연료 잔량 경고등 뭐 이런 것들이 경고등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4사이클 엔진이 3600rpm 회전하고 있을 때 1번 실린더의 배기 밸브가 1초 동안 열리는 횟수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기 밸브는 언제 열립니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크랭크 축 두 바퀴 돌 때 한 번 열리죠. 맞습니까? 두 바퀴 돌 때 한 번 열립니다. 그리고 1초에 몇 번 열리느냐라고 했고요. 1초에. 그 다음에 3600rpm 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조건은 4행정 사이클이라고 했고요. 4행정 사이클이니까 크랭크 축 두 바퀴 돌 때 한 번 배기 밸브가 열린다. 물론 흡입 밸브도 한 번 열릴 테고 점화도 한 번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3600rpm 한다고 했었으니까 3600rpm은 분당 회전 속도 아닙니까? 분당 회전 속도. 그죠? 이 분당 회전 속도는 초당으로 한번 환산해 봅시다. 초당으로 환산하면 1분은 60초니까 60으로 나눠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공 띄고 이거하고 약분하면 대략 얼마입니까? 그렇죠. 60번 열렸다 닫혔다를 한다는 얘기. 61초에 60바퀴씩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크랭크 축 두 바퀴 돌 때 한 번 폭발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60바퀴 돌아가면 결국은 몇 번? 그렇죠. 이거에 2분의 1을 해줘야, 왜? 두 바퀴 돌 때 한 번 폭발한다고 했고, 두 바퀴 돌 때 한 번씩 열린다고 했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그렇죠. 30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3600rpm 하고 있는 자동차는 1초에 30번씩 배기 밸브가 열렸다 닫힌다. 1초에 30번씩. 흡입 밸브도 역시 30번씩 열렸다 닫힐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폭발도 1초에 30번의 폭발이 발생을 하더라.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겠죠. 1번. 그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연소실 최적이 30cc고요. 행정 최적이 180cc일 때 이 기관의 압축비는 얼마인가? 자, 압축비라고 하는 것 우리 구하는 방법 많이 배웠었죠. 그죠?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었죠? 연소실 최적분의 뭡니까? 실린더 최적. 이거는 1 플러스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이더라.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보면은요, 연소실 최적과 행정 최적을 주어졌잖아요. 그죠? 요거는 실린더 최적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연소실 최적과 행정 최적이니까 결국은 압축비는 1 플러스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이다. 자, 그럼 갖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1 플러스, 자, 연소실 최적이 얼마라고 했죠? 30이라고 했고, 행정 최적이 180이라고 했죠. 약분하면 6일 테고요. 6 더하기 1은 결국은 7대 1의 압축비를 갖더라. 자, 이게 정답이겠네요. 물론 이걸 보고 우리는 행정체적이라고 하고 행정체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배기량이라고 하는 거죠. 배기량. 자, 이런 말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압축비라고 하는 것 어떻게 구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7대 1, 3번이 정답이겠죠.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쉽게 풀어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밸브 배열에 따라 L 헤드형의 밸브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우리 I 헤드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I 헤드형. I 헤드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소실이 이렇게 있고
자, 이게 이제 실린더 헤드죠. 헤드고 실린더 블럭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흡입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전부 다 실린더 헤드에 설치되어 있는 것, 여기에 이렇게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실린더 헤드에 설치가 되죠. 헤드에. 그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I 헤드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L 헤드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연소실이 이렇게 있고, 이게 실린더죠.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간의 쐐기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흡입 밸브를 여기다 쓰고 배기 밸브를 그 옆에다가 이렇게 나란하게 설치한 거죠. 나란하게. 연소실이 이렇게 있으면 흡배기 밸브를 밑에 실린더 블럭에다가 두 개를 나란히 설치한 것을 보고 우리는 L 헤드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F 헤드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F 헤드형. F 헤드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자, 연소실의 형태는 L 헤드형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흡입 밸브는, 이게 흡입 밸브입니다. 흡입 밸브는 실린더 헤드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기 밸브는 실린더 블럭에 설치되어 있는, 이 실린더 블럭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F 헤드형이라고 표현하죠. F 헤드형. 자, 그 다음에 T 헤드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T 헤드형. T 헤드형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게 실린더 헤드입니다. 헤드고, 여기에 흡입 밸브, 이쪽에는 배기 밸브. L 헤드형하고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흡배기 밸브가 두 개가 한쪽 방향으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으면 L 헤드형이고, 얘는 서로 이웃하게 설치가 되어 있죠. 한쪽은 이쪽과 한쪽은 반대쪽. 그래서 서로 여기가 연소실이라고 하면 양쪽에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F 헤드형이라고 하죠. 얘를 우리는 T 헤드형이라고 하죠. T 헤드형. 자, T 헤드형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래서 I 헤드형은 흡배기 밸브가 어디? 그렇죠. 실린더 헤드. 그 다음에 L 헤드형은 흡배기 밸브 모두 실린더 블럭에 설치되어 있고 두 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F 헤드형은 흡입 밸브는 실린더 헤드에, 배기 밸브는 실린더 블럭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 헤드형은 실린더 블럭에 설치되어 있지만 두 개가 나란하게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징이었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흡입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모두 실린더 헤드에 설치한다. 이걸 우리는 I 헤드형이라고 하겠죠. I 헤드형. 자,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 모두 실린더 블럭에 위치한다. 자, 요거는 L 헤드형이죠. L 헤드형. 두 개가 나란히 설치한다. 자, 세 번째, 흡입 밸브는 실린더에, 배기 밸브는 실린더 블럭에 설치한다. 이거를 우리는 F 헤드형이라고 했었고요. 연소실 기준으로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블럭에 위치한다. 블럭에 위치하는 것이 서로 이웃하게 연소실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T 헤드형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2번이겠죠.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는 모두 실린더 블럭에 설치한다. 자, 이것을 우리는 L 헤드형이라고 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솔린 엔진의 노킹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자, 가솔린 기관의 노킹이라고 하는 것은, 노킹은 이런 거죠. 자, 이러한 실린더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크게. 그렇죠?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에 의해서 연소가 이루어지고 이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안에는. 그렇죠. 혼합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혼합기. 혼합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여기서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에 의해서 점화가 일어나면 연소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점진적으로. 그리고 온도는 이곳보다는 이곳이 점점점 증가하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과정 중에서 여기에 어떤 열점이 하나 있다라고 봅시다. 카본이 있는데, 이 카본이 열이 증가에 따라서 결국은 얘가 빨갛게 달아오를 테고, 그 달아올랐던 열점이 이 주변에 있던 연료들을 연소를 하겠죠. 그래서 연소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압력파가 이렇게 발생하다가 여기서 오는 압력파와, 그렇죠? 얘에서 오는 압력파와 여기서 발생하는 압력파가 서로 상쇄되는 구간에서 진동과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가솔린 기관에서의 노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런 열점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저 노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런 열점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려면 결국은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낮은 상태가 좋을 거예요. 그래야 열점이 발생하는 확률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또 연소실 벽의 온도도 낮은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가솔린 기관의 노크를 방지하는 방지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무조건 온도를 낮추는 게 좋다라고 했었어요. 흡입 공기 온도를 낮춘다. 또 연소실 벽의 온도를 낮춘다.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압축비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압축비가 크면 그만큼 열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축비를 낮게 한다. 압축비를 낮춤으로써 인해서 압축 온도를 낮춘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연소실에서의 연소할 수 있는 이 도달거리가 멀면 멀수록 아무래도 노킹이라고 하는 것에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연소실의 화염 전파 거리를 짧게 하는 것이 좋아요. 짧게. 그렇죠. 화염 전파 거리를 짧게 한다. 줄인다. 그래서 연소실을 이만큼 만드는 게 아니고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한 와류가 발생을 합니다. 소용돌이. 그럼 이렇게 점진적으로 연소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뭡니까? 와류를 발생시킨다. 이런 것들. 점화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점화시기를 어떻게 한다? 빠를 경우에 노크가 발생하는 거고 점화시기를 늦추는 것도 결국은 노크를 방지하는 방지책이고요. 그 다음에 노크의 어떤 방지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옥탄가라고 했었죠. 옥탄가를 높은 연료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솔린 기관에서의 노크를 방지하는 방지책입니다. 자, 그러면 점화시기를 지연시킨다. 점화시기를 늦춘다. 지연시킨다. 다른 말로 우리는 점화시기를 지각한다. 진각은 점화시기를 빠르게 하는 거고요. 점화시기를 느리게 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 점화시기를 지각시킨다. 지연시킨다. 그렇죠. 노크 방지하는 방지책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혼합비를 농후하게 하여 화염 전파 거리를 짧게 한다. 화염 전파 거리가 길면 걸수록 노크의 우려가 많아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화염 전파 거리를 짧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2번도 역시 맞는 말이고. 세탄가를 높인다? 아니죠. 옥탄가를 높인다고 했었어요. 가솔린 기관에서는 옥탄가라고 하는 것은 노크 방지 수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세탄가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세탄가는 그렇죠. 디젤 엔진에서 나오던 얘기 아닙니까? 디젤 연료의 착화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세탄가라고 하고, 그 세탄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착화 지연 기간이 짧아짐으로써 인해서 디젤 엔진에서의 노크를 방지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세탄가를 높인다라고 하는 개념은 가솔린 엔진이 아닌 디젤 엔진의 노크 방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네요. 3번. 4번. 연소실 내에 퇴적된 카본을 제거하여 열점 형성을 억제시킨다. 그렇죠. 이런 카본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카본을 제거하고 또 열이 축적돼서 열점이 형성될 수 있는 돌출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가솔린 기관에서의 노크 방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제가 여러 번 가솔린 기관의 노크, 그 다음에 디젤 기관의 노크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 이런 문제도 역시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맥퍼슨 현가장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맥퍼슨 현가장치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일체차 축현가 방식과 그 다음에 독립현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독립현가 방식 중에 하나가 맥퍼슨 현가 장치죠. 그래서 자, 쇼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볼트를 고정할 수 있는 마운팅이 있고, 위에 마운팅이 있고, 이 안에는 뭐 있어요? 스프링이 있죠, 스프링. 그죠? 그래서 어떤 완충 효과를 하는 것이 맥퍼슨 현가 장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너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고, 그것에 바퀴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있어요? 우리 로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그랬을 때 바퀴를 여기에 조향을 하게 되면요. 조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축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결국은 현가장치라고 하는 요 매체와 바퀴가 조향이 되는 그 원리가 얘와 얘가 하나의 어떤 덩어리 어셈블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맥퍼슨 현가장치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현가장치와 조향장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1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형차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큰 충격을 큰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중량물의 어떤 그 화물을
그 무게를 버티려면 결국은 이런 코일형 스프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형 스프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형차에서는. 그다음에 구조가 복잡하고 수리가 어렵다. 구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그다음에 엔진룸 공간의 활용이 유리하죠.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1번 편가장치와 조향장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자, 1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브러시리스 교류발전기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브러시리스라고 하는 것은요, 브러시가 없는 발전기를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브러시가 있는 것은 로터 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로터가 자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브러시 발전기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인 발전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브러시가 없는 그런 발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작 코일이 필요 없고 대형화가 가능하다. 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대형화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무조건 소형 경량화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대형화가 가능하다? 이거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2번. 보조 간극으로 인한 저항의 증가로 코일이 많이 감아야 한다. 아, 이게 단점이네요. 예. 교류 발전, 브러시 리스 발전기의 어떤 단점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보조 간극으로 인한 저항의 증가로 코일을 그만큼 많이 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단점에 해당합니다.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2번이 정답 맞죠. 3번. 개방형 발전기로 제작하여 먼지나 습기 침입을 방지할 수 있다. 아니, 어떻게 개방형이 되었는데 습기 또는 먼지 이런 게 방지합니까? 오히려 밀폐형으로 돼야만이 그런 것들을 방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역시 3번도 틀린 얘기고요. 4번.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수명이 단축된다.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그만큼 오랜 시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길어져야 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길어진다는 장점인 거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역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겠죠.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량을 검출하기 위한 센서로 옳은 것은,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량을 검출하는 센서. 자,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량을 검출하는 센서를 보고 우리는 에어플러그 센서라고 하죠. 이거는 사실은 공짜 문제 같아요. O2 센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배기가스 중에 산소 농도 차이에 따라서, 그렇죠? 배기가스 중에 산소 농도를 검출하는 센서고, 그 산소 농도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희박하다 농후하다를 판단하고, 그 농후하냐 희박하냐라는 것을 판정해서 컴퓨터에 이 신호를 주면 컴퓨터는 항상 이론 공연비가 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이 O2 센서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TPS, 스로틀 포지션서라고 해가지고 운전자가 악셀 페달을 밟으면 스로틀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겠죠. 그 열림량을 검출하는 센서가 TPS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 결국은 이건 뭐예요? 공전 속도를 조정해주는 장치라고 해서 공회전 상태일 때 뭐 에어컨을 작동시켰다든가 아니면 파워 스티어링을 구동시켰다든가 또는 자동 변속기 타입에서 셀렉트 레버를 드라이브 레인지 또는 리버스 레인지다 놓으면 엔진 공회전 RPM이 낮아지고 그럼으로써 인해서 시동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RPM을 올려서 공회전 상태의 어떤 그 안정을 찾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 해서 얘는 공회전 속도 조절 장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어플러그 센서, 이 에어플러그 센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흡입 공기량을 검출하는 센서고, 걔는 직접 계측 방식과 간접 계측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직접적으로 계측하는 것이 핫와이어, 핫필름 방식 또는 칼만 와류 방식, 메저링 플레이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간접 계측 방식으로 맵 센서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흡입 공기량을 계측하는 센서라고 해서 에어플러그 센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흡입 공기량 계측 센서를 에어플러그 센서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이것도 역시 너무나 쉬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엔진 성능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엔진 성능 1번 엔진 성능 곡선상에는 최대 출력, 토크, 연료 소비율이 표시된다.
엔진 성능 곡선상에는 최대 토크, 그 다음에 최대 출력, 토크, 연료 수비율이 표시된다. 자, 우리 엔진 성능 곡선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었고요. 이쪽은 엔진 RPM이었죠. RPM. 이쪽은 엔진 출력이었었고요. 출력. 그 다음에 이쪽은 토크였었고, 토크. 그래서 엔진 RPM이 상승하면 출력은 점점 커져서 오히려 일정 한계 이상 올라가 버리면 출력은 떨어진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출력 곡선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토크 곡선은 저속일 때 토크 낮고 고속일 때 역시 토크 낮고 중속일 때 토크가 좋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중속 영역일 때가 토크가 가장 좋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토크 곡선이었고, 그 다음에 역시 저속일 때 연료 많이 먹고요. 고속일 때도 역시 연료 많이 먹죠. 그죠? 그러면 중속 영역일 때 연료를 가장 적게 먹더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연료 소비율 곡선이 아닙니까? 이게 연료 소비율. 연료 소비율.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엔진 성능 곡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엔진 성능 곡선도에는 최대 출력 나오고요. 토크 나오고 연료 소비율 나오더라. 자, 1번 맞는 표현이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출력은 힘 곱하기 거리다. 출력은요.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은 단위 시간당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얼만큼 일을 했느냐. 이걸 보고 우리는 출력이라고 합니다. 출력. 그리고 우리 출력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와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와트. 또는 왜 단위 시간당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라고 하죠. 줄. 그리고 시간을 우리는 세크라고, 초. 이 줄 퍼 세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와트라고 하죠. 그래서 출력의 단위는 와트가 있고요. 또 출력의 단위로는 마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마력. 이 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표현했어요? 1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75kg 미터 퍼 세크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보면요. 요거는 힘이죠. 힘에다가 이게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초당 몇 미터를 갖느냐. 이게 속도 아닙니까? 속도. 그렇죠? 자, 그래서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힘 곱하기 속도다. 또는 단위 시간당 얼만큼 일을 했느냐. 킬로그램 메타가 일 아닙니까? 일. 그죠? 킬로그램 메타 단위 시간당 시간당 얼만큼 일을 했느냐. 또는 힘에다가 뭐를 곱한다? 속도를 곱하면 그것도 역시 출력입니다. 출력. 자,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다. 힘 곱하기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출력이 아니고 토크죠. 토크. 그죠? 토크라고 하는 것은, 토크 F라고 하는 것은, 토크 T라고 하는 것은, T는 힘 곱하기 거리 아닙니까? 힘 곱하기 거리. 그죠? 이걸 토크라고 하는 것이지 출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겠네요. 회전력은 축 혹은 바퀴가 회전하는 힘이다. 그렇죠? 맞죠? 회전력, 토크의 엔진의 회전수를 곱한 출력이 엔진의 성능을 좌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출력은 힘 곱하기 거리다. 아니죠. 힘 곱하기 속도입니다. 속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겠죠.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동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압식 브레이크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파스칼의 정의. 자, 파스칼의 정의 어떻게 됐었죠? 파스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밀폐된 용기 내에, 자, 이게 밀폐되어 있습니다. 여기 액체를 가득 채우고 압력을 가하면, 힘을 가하면 모든 면에 대하여 그대로의 세기대로 전달된다.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파스칼의 정의죠. 그래서 유압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장치는 전부 다 파스칼의 정의에 응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죠. 2번, 디스크 브레이크는 물에 젖어도 회복이 빠르다. 왜?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바퀴와 함께 디스크가 같이 회전합니다. 디스크 자체가 회전 운동을 해요. 그럼 물에 젖었어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가 회전하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물이 다 탈락되겠죠.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에 젖어서 마찰 개수가 저하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디스크 브레이크는 물에 젖어서 빠른 시간 내에 물이 탈락됨으로써 인해서 그만큼 회복이 빠르다. 맞는 표현이죠. 3번, 차체의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 대기 중에 방출한다. 자, 제동장치라고 하는 것은요, 바퀴가 굴러가죠. 그죠?
바퀴가 굴러가는 것을 양쪽에 브레이크 패드라고 하는 것이 디스크를 압착하지 않습니까? 압착하면서 결국은 제동이 이루어지는 건데 바퀴가 운동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운동 에너지 아닙니까? 운동 에너지. 그죠? 기계적인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를 압착하면서 그때 뭐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열 에너지. 그래서 대기 중으로 확산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가 아니고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4번. 베이퍼록은 긴 내리막길에서 과도한 풋브레이크를 사용으로 과열에 의해서 주로 발생한다. 그렇죠. 이렇게 과열이 발생하라고 그 과열에 의해서 브레이크액이 끌어서 비등에 의해서 끌어가지고 기포가 형성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베이퍼록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베이퍼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적당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너무 많은 풋브레이크를 좀 자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베이퍼록 현상을 방지하는 방지책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4번도 역시 맞는 표현이겠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 대구 문제, 열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2020년도의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난이도가 있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뭐라 그러죠? 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뭐 항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비해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시험 문항 자체가 무난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한두 개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렇죠? 그 한두 개를 어떻게 잘 소화해서 만점에 도전하느냐가 결국은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의 어떤 갈림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생돼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 구조 원리 폭넓게 학습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구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